쾌락주의와 세속적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 이면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주인공,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러셀 브랜드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조던 피터슨과 나는 그의 대화록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질문들을 짚어볼 겁니다. 맞아요. 사실 이 대화를 관통하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 왜 스스로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을 선택했을까? 브랜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어쩌면 그가 택한 자발적 자기희생이라는 길이 사실은 현대사회의 공허함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해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발적 자기희생이라 단어만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의 핵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브랜드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아주 이기적인 자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대화에서 말하는 거짓 자아의 핵심이에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자아는 하나의 통일된 주체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변덕스러운 욕망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 같았다고 묘사하죠. 욕망들의 전쟁터라니, 뭐랄까, 표현이 아주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의 욕망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는 상태였다는 거군요. 극단적인 자기애성 성향과도 연결이 돼요. 결국에는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대화에서는 이걸 사이코패스의 행동 방식에 비유하는데 이건 뭐 브랜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아, 미래의 자신이나 타인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변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키는 거죠. 이건 지속될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듣고 보니 알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겠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상태군요. 그럼 이 욕망의 전쟁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대화에서는 자발적 자기 희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해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렇죠. 희생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를 잃거나 포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오히려 더 크고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놀고 싶은 욕망을 희생해서 공부를 하면 미래의 가능성을 얻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결혼이나 우정처럼 더 길고 깊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이득이 되는 희생이군요. 대화에 나온 예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이를 갓 낳은 엄마가요, 더 이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엄청난 평온함과 목적의식을 느낀다는 부분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나라는 우주가 무너지고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연결되는 경험이죠. 브랜드는 이전까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맛보는 식의 뉴에이지 영성이 추구했대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다른 종교들이 자아를 확장하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정반대로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절대자로서의 나를 포기하는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게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면 브랜드는 이 경험이 사회 전체를 보는 관점까지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던 미디어 재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 주제로 넘어가면 정말 흥미로워져요. 그는 일론 머스크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요. 과거의 권력, 예를 들어 언론 재벌, 루퍼트 머덕 같은 사람과 지금의 머스크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둘 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체와 속도, 그리고 그 파급력의 차이죠. 머독이 신문이나 방송국 같은 말하자면 잉크의 바다를 이용해서 여론을 형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본, 조직이 필요했어요. 아,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머스크는 어떤가요? 트위터, 즉 X에 몇 개의 문장을 올리는 것만으로 전 지구적인 금융시장을 흔들고 정치적인 담론을 만들고 심지어 대화에서는 새로운 잠재적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표현해요. 이건 즉각적이고 개인적이며 경계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권력의 변화가 단순히 기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저도 좀 놀랐어요.
미리 잘 짜인 각본, 즉 프로파간다보다 즉흥적이고 솔직한 장시간 대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팟캐스트 같은 형식이 더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성을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대화에서는 이걸 소크라테스의 오려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잠깐만요. 소크라테스요? 2000년도 더 된 철학자가 요즘 팟캐스트 유행을 예측했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소크라테스는 문자로 기록된 글이 진정한 대화, 즉 살아있는 지혜의 교환을 해칠 거라고 걱정했어요. 아, 글은 한 번 쓰이면 고정되지만 대화는 살아 움직이니까요. 즉흥적인 대화는 조작하기가 훨씬 어렵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완벽하게 읽는 정치인보다 즉석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긴 인터뷰에서 통찰력 있는 생각을 명료하게 펼쳐 보이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게 될 거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브랜드의 변화가 이런 지적인 탐구나 사회 분석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아주 개인적이고 강렬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의 변화는 어떤 깨달음의 결과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불 속에서 단련되어 나온 것에 가까워 보여요. 그는 당시 상황을 재앙과 같은 백색 소음이었다고 표현해요. 백색 소음이요? 보통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 아닌가요? 재앙과 같은 백색 소음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백색 소음은 사방에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비난하는 소리, 응원하는 소리,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서 도대체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혼란 상태를 의미해요. 그의 삶에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이 동시에 터졌거든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과거의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의 경력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거대한 대중적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어난 지 고작 12주 된 자신의 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심장 수술을 받고 있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네, 이 극단적인 상황이 그가 평생에 걸쳐 스스로 만들어온 정체성, 즉 러셀 브랜드라는 거짓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폭풍, 그 모든 비난과 평판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었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의 생명과 그 옆에서 고통받는 아내의 모습뿐이었다고요. 자신을 산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장식과 허례식이 한순간에 다 벗겨져 나간 거네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절망이 발견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통제력과 이성적 이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더 큰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의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그가 꿈에서 밑이 보이지 않는 심연 위에 간신히 매달린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위를 보니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이어진 밧줄 하나가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와,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나를 지탱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걸 알게 된다는 비유군요. 브랜드에게는 아들의 수술실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바로 그 톨스토이의 밧줄을 발견하게 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존재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에 이끌리는 거짓 자아와 목적 속에서 발견되는 진짜 자아의 차이, 미디어 권력의 지각 변동, 그리고 한 개인의 절대적인 위기가 어떻게 심오한 영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희생하는 더 현명하고 계산적인 형태의 이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네. 그것은 합리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이성 너머의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는 점이죠. 결국 이 대화는 사회가 통합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우리 각자가 자발적인 희생과 책임감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과 권력에 의해 억지로 통합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결국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같아요.
만약 우리 사회가 첫 번째 방식, 즉 자발적인 연대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결국 두 번째 방식인 강제적인 통제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한 번쯤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